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2014년 이효석 문학상 수상 작품집에서 추천 우수작으로 소개된 조혜진 작가의 물레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물레, 조혜진. 소설을 쓰는 K가 최초의 감각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K를 초청한 문학 강연회에서였다. 이상했다. 학생들과 함께 청중석에 앉아있던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뿐이었다. 최초의 감각에 대해서라면 그때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도 질문을 받은 그 순간 찰칵 하는 소리가 날카롭게 내 귓속을 파고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울릴 때만을 기다려온 소리처럼. 그러니까 일종의 타이머라도 장착되어 있었다는 듯 크고 뚜렷하게 찰칵. 곧이어 기억 속 방 하나에 불이 켜지면서 그 시절의 시간이 점자처럼 만져지기 시작했다. 때로는 심심했고 때로는 무서웠던, 그러나 대체로는 끝없이 졸리기만 했던 나른한 촉감의 시간이. 기억 속 감각이 선명해지자 현실의 테두리는 모호해졌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이고 왜 그곳에 앉아 있는지도 잊은 채 나는 대답을 기다리던 K를 앞에 두고 아주 잠깐 단단한 정막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어야 했다. 그건 밖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내 나이 같은 건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나이라는 개념이 없던 때였고 그 후로도 그 시절을 되새겨보지 않았으므로 그 소리와 관련된 기억의 영역에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지 않았다. 혼자서 차려져 있던 밥을 먹기도 하고 잠투정 없이 단잠을 자기도 했으니 아마도 3살 무렵부터 그 소리는 내 하루를 알리는 타종 역할을 했을 거라고 다만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나는 K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솔직하게 말하되 많은 것은 말하지 않았다. 가령 그 소리의 뒤편으로 펼쳐지는 풍경이라든지 어렴풋이 떠오르는 공포감 같은 것을, 물론 물레라는 이름도. 내밀하고 사적인 질문을 받으면 나는 대개 그런 식으로 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혀 선택된 사실만을 말했다. 거짓은 미안하고 수다는 부끄럽다. K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소설을 쓰고 배우는 어린 친구들도 다행히 그 소리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배려였는지도 모르고 흔한 얘기여서였을 수도 있다. 그날 집으로 가는 길은 느렸고 내 구두 뒤축엔 낯선 이의 긴 그림자가 매달려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고 맥주를 마셨고 그리고 잊었다. 찰칵 하는 소리는 의외로 쉽게 부서졌다.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또 많은 날들이 지난 어느 가을날 낯선 도시의 도로 한복판에서 부서져 있던 그 소리는 다시 한번 뭉쳐져 내 귓가를 둥글게 감쌌다. 처음과 달리 날카롭지 않아서 편안했다. 그날 밤 나는 K에게 긴 편지를 썼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문학 강연회에서 K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불충분한 대답을 내놓았던 그때부터 결심한 일이었지만 다 쓴 편지는 그 어디에도 붙이지 않았다. 밖에서 문을 잠근 사람은 나의 어머니였다. 1974년 부모님은 일단 서울로 하는 막연한 마음 하나만 품고 밤 기차를 타고 상경하여 물레 육가에 정착했다. 공식 서류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집들이 좁은 골목을 따라 빽빽하게 이어져 있던 동네였다.
둘째가 태어나자 어머니는 첫째를 외할머니가 살던 남쪽 도시에 맡겼고 한동안 일도 쉬었다. 어머니에게는 오랜만에 휴식이었겠지만 젊은 만큼 조급함도 컸던 그녀는 일을 못하는 것이 불안하기만 했다. 둘째가 혼자 힘으로 상 앞에 앉아 밥을 먹는 걸 본 어머니는 칼이나 가위, 성냥 같은 것을 아이의 손에 닿지 않은 곳에 모아놓은 뒤 다시 출근을 시작했다. 어머니가 나를 방에 남겨둔 채 밖에서 문을 잠그면 그때부터는 하루 분량의 기다림을 견디는 것 외엔 할 일이 없었다. 다행히 나는 잠이 많았다. 구름 성분의 이불이라도 덮고 있는 듯 끊임없이 잠이 왔다. 어머니는 한 공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하지 못했다. 남쪽 도시에서는 한겨울에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닐 정도로 멋쟁이였다지만 서울에서 그녀는 저임금으로도 원하는 만큼 부릴 수 있는 시다무리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았다. 70년대 서울은 어디를 가나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차고 넘쳤다. 어머니가 미싱사의 시다로 일을 나갔던 인형 피역 그리고 신발 공장들은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곤 했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집에 가두고 온 아이 때문에 야근도 할 수 없었던 어머니에게 해고의 가능성은 다른 누구에게보다도 활짝 열려 있었을 것이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어머니는 집에서 할 만한 일들을 어딘가에서 떼어왔다. 젊은 어머니는 손끝이 야무졌고 손재주도 좋았다. 쪽가위로 옷의 실밥을 정리하거나 플라스틱 반지에 큐빅을 붙이는 일을 빨리 그리고 실수 없이 해냈다. 일을 떼어주는 사람들은 어머니를 선호했다. 돈을 받은 날이면 그녀는 아동복 가게에 들러 레이스나 리본이 달린 원피스를 사곤 했다. 아주 큰 가방에 짐을 싸는 어머니를 몇 번인가 본 적이 있다. 짐을 싸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내 도로 푸는 날도 있었고 문을 열고 나가 아버지가 퇴근하기 직전에 돌아오는 날도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문득 궁금해지긴 했다. 어머니는 바퀴도 달려있지 않은 그 큰 가방을 이고 끌면서 대체 어디를 헤매고 다녔던 걸까? 궁금하긴 했지만 모른 적은 없다. 그 무렵 그녀는 20대 중후반이었다. 그녀가 가방에 담은 건 옷가지와 화장품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그 가방을 진정 무겁게 했던 건 더 멀리 가보고 싶다는 바람과 다른 삶에 대한 기대감이었을 것이다. 때로는 앞으로도 나아지는 건 없을 거라는 절망적인 두려움이 그 위에 얹히기라도 했으리라. 중학교에 진학한 동네 친구들이 등교하고 나면 고향집 담벼락 아래 쭈그리고 앉아 내내 울었다는 여자아이가 어쩌면 그 가방의 가장 밑바닥에서 발장난을 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상상을 한다. 가방을 끌어안고 서울역이나 버스터미널 의자에 앉아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염없이 건너다 보다가 표 한 장 사지 못한 채 다시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며 물레로 돌아왔을 어머니의 그 짧고도 긴 여행을 그녀의 발걸음 뒤로 차근차근 밀려나갔을 서울의 잿빛 풍경은 이제 그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영역 속에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니가 집을 비운 그동안에도 물레에서 나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레이스나 리본이 달린 원피스는 한 계절만 지나도 못 입게 되었다. 몸은 커갔지만 아이가 아이답지 않게 잘 울지 않아서 제대로 말을 못해서 걸어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젊은 부부는 밥때가 되어도 깨어날 생각 없이 뉘어준 자세 그대로 잠만 자는 둘째를 종종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곤 했다. 둘째에 대한 그들의 걱정은 금세 잦아들었다. 오빠가 서울로 올라오고 얼마 뒤
나는 두 발로 벌떡 일어나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친구들을 사귀었으며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이 되면 혼자 힘으로 집을 찾아갔다. 물레 육가의 아이들은 사교육이란 걸 몰랐다. 나와 친구들은 그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뛰어놀았다. 물레에는 큰 규모의 재래시장이 있었고 장비나 부품을 만드는 영세 공장들이 즐비했다. 미친 여자와 무당이 살고 있었으며 개와 염소를 집어넣는다고 알려진 기계들을 내놓고 하루 종일 수상 쩍고 불길한 증기를 내뿜는 흑염소집이 한 길 건너 하나씩 있었다. 쇠를 깎는 소리, 떠리를 외치는 상인들의 카랑카랑한 목소리, 미친 여자의 헛소리와 무당의 신들린 웃음소리, 개와 염소의 비명. 그런 소리들 속에서 나는 친구들과 함께 흙으로 집을 짓거나 금밖의 술래로부터 도망다니며 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남매를 깨끗하게 씻긴 뒤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혔다. 그날 어머니를 따라 얼굴이 노래질 때까지 버스를 타고 간 곳은 남대문 시장 앞 사거리였다. 제복을 입은 아버지는 그 복잡한 도로 한가운데 서서 호루라기를 불며 이상한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의 제복 바지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허랑하게 나풀거렸고 어깨에 얹어진 금속 체인은 초봄의 햇빛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아버지는 대부분의 이농민처럼 물레에 정착하고 처음 몇 년간은 건물을 짓거나 다리를 놓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뭐든 부수고 새로 지어야 부자가 되는 거라고 믿던 개발의 시대였다. 건설 노동을 하다가 코뼈를 다친 이후론 사료 공장에 취직하여 포대를 나르거나 창고를 정리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 노동은 고단했겠지만 아버지는 귀가한 후에도 쉬지 않고 독학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감정을 표현하는데 인색한 그였지만 그날만큼은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빙빙 돌리며 그 작은 방 안을 펄쩍펄쩍 뛰어다녔다. 그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시 교통순경으로 임명된 이후로 물레 육가 사람들은 답답한 일이 생길 때마다 과일이나 휴지를 사들고 우리 집을 찾아오곤 했다. 친척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법원에서 웬 문서 하나가 왔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집주인이 무작정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갈 수 있는 묘안이 없는 것인지 그들은 물었고 아버지는 대답해 주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올바르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교통순경은 공무원 계급 구조에서 가장 말단에 속했고 아버지도 그들처럼 국가의 법률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이 끊임없이 아버지를 찾았던 건 그들이 기댈 만한 곳이 그만큼 없어서이기도 했고 또한 아버지가 거절하는 법 없이 대체로 상냥하게 그들을 대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상냥함을 사람들은 믿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타인과 사적인 관계를 맺는데 서툰 사람이었다. 아니 그저 귀찮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다. 그 누구와도 길게 통하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는 일은 내 기억이 맞는다면 단 한 번도 없었다. 대신 그는 줄담배를 피웠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여행이나 역사와 관련된 서적 읽기를 즐겼다. 그는 가족에게도 어떤 시절에 대한 회한이나 그리움을 표현한 적이 없으며 눈물을 보인 적은 더더욱 없다. 그의 과거는 간혹 만났던 친척들을 통해 아주 작은 파편으로만 내 귀로 흘러들어 왔을 뿐이다. 그 파편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된 적은 없지만 나는 그가 오랜 세월에 걸쳐 정기적으로 악몽을 꾸어왔다는 건 잘 알고 있다. 성인 남자로 하여금 신음소리를 내게 하고
팔을 휘두르도록 조종하는 악몽의 풍경을 나는 짐작도 할 수 없다. 살가운 대화에 익숙하지 않은 부녀는 마주 앉아 서로의 나쁜 꿈을 화두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 새벽에 거실을 가로지르다가 의도치 않게 아버지의 악몽을 엿들은 날이면 몇 번의 이사를 다니면서 잃어버리고 만 낡은 앨범 속 사진들이 떠오르곤 했다. 어떤 흑백 사진에는 하얀 가운을 입고 베트남 아이의 엉덩이에 주사를 놓는 그가 있었다. 그는 마치 진짜 의사처럼 보였다. 의무병이어서 총을 들지 않아도 되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 건 그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알게 된 이유였다. 지나가는 늙고 병든 개를 보면서도 눈가가 붉어지는 사람은 전쟁의 시간을 얼마만큼의 무게로 감당해야 했던 것일까. 심지어 그는 술을 마실 줄도 모르고 싸움에는 눈꽃만큼의 소질도 없는데 말이다. 위무 공연을 온 예쁜 아가씨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도 기억이 난다. 사진 속 그는 키가 큰 호남형의 청년이다. 하지만 나는 그가 그 예쁜 아가씨들 중 누구와도 연애를 못 해봤을 것임을 100% 확신할 수 있다. 아버지를 만나러 남대문 시장 앞에 간 그날, 우리 가족은 중국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어머니는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돌아오는 휴일에는 반드시 함께 구청에 가자고 끊임없이 아버지를 설득하려 들었다. 아버지를 구청 앞 시위에 데려가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앞세워 아버지의 직장을 찾아간 진짜 이유였을 것이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을 새겨듣는 것 같지 않았다. 물레 육가 골목에서 나라로부터 돈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 된 이후로 아버지의 어깨엔 언제나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실제로 아버지는 여전히 건설 현장이나 공장을 떠나지 못하던 물레 육가 아저씨들 사이에선 선망의 대상이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살아있는 허수아비처럼 기계적으로 손발을 움직이던 아버지가, 하지만 나는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았다. 그가 서 있던 남대문 시장 앞의 풍경은 오히려 안이 비치지 않는 까만 자루에 담아 기억의 틈새에 묻어두고 싶은 장면일 뿐이었다. 나에게 언제나 큰 기쁨을 안겨주었던 중국 음식도 그날만큼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다. 물레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또다시 멀미가 시작됐다. 나는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내내 식은땀을 흘렸지만 아버지의 남대문 시장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에 아무도 몰래 안도하고 있었다. 그때는 내가 남대문 시장 앞 사거리에 허약한 마음 하나를 두고 왔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 허약한 마음이 내게도 숨기고 싶은 파편 하나가 되어 30년 넘게 언어의 외피를 써보지 못한 채 내 삶의 궤도를 떠돌아 다니리란 것도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거실에 소파랑 테레비를 놓을 거야. 내 방도 생길지 몰라. 아침마다 내 머리칼을 빗겨서 묶거나 따아주는 게 어머니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는데 그럴 때 그녀는 혼잣말 같은 중얼거림으로 내게 말을 걸어오곤 했다. 멀리서 희미하게 철근을 세우고 벽돌을 나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물레 육가와 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단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80년대가 되면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선 같은 모양과 같은 크기의 열망이 집 한 채를 지었는데 어머니의 열망으로 빚어진 그 집에서도 황금빛 조명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아파트들은 빠른 속도로 완공되었고 여름이 끝나갈 즈음엔 입주자들이 이사를 오기 시작했다. 물레육가 사람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자주 멈춰서서 거인의 은신처 같은 그 아파트들을 물끄러미 올려다보곤 했다. 같은 대상을 보고는 있었지만 그 시선의 끝은 같지 않았다.
어른들에게는 그 아파트들이 미래를 보장해주는 사유재산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보였겠지만 아이들에게는 그저 거대하고 신묘한 장난감이 들어있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해 가을, 나는 친구들과 함께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장난감 앞에 서 있곤 했다. 소문보다 2계절 늦게 도착하긴 했지만 물레에서 아파트는 그곳이 처음이었다.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뿐 아니라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순식간에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그 속도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그때 처음 알았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린 수위가 허청거리며 뛰어와 내쫓기 전까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우리는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쉬지 않고 왕복했다. 비행기를 타면 이런 기분일 거라고 누군가 말했다. 그러나 나처럼 버스만 타도 얼굴이 노래지다가 급기야 톡까지 해대는 덜 떨어진 어린이는 죽을 때까지 비행기를 탈 수 없을 거라고도 했다. 비행기 안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으므로 미국이나 유럽 혹은 아프리카에 도착하면 한국에서 비행기를 탈 때와 똑같은 날짜와 똑같은 시간이 다시 시작된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다. 훗날 비행기를 타려면 멀미를 하지 않아야 했고 멀미를 하지 않으려면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었다. 그 시절 나에게 엘리베이터는 일종의 비행체험 시뮬레이션과 다를 바 없었다. 아니다. 정지된 시간을 통과하여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한 예행 연습용 상자에 가까웠다. 귀가 윙윙 대다가 어느 순간 붕 떠오르는 것 같은 그 마술적인 가벼움이 좋았다. 몽롱한 어지러움이 황홀했다. 아이들이 틈만 나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몰려가 수위의 감시와 아파트 주민의 눈총을 피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세숫대야와 국자 같은 조잡한 시위 도구를 챙겨 구청으로 갔다. 보상금과 이주비를 두둑이 받아 입주권을 들고 당당히 새 아파트로 들어가겠다는 게 어머니들의 계획이었지만 구청이나 건설회사가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난립된 집을 차지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호락호락 들어줄 리 없었다. 내가 아파트 수유에게 쫓겨나고 있을 때 어머니는 구청 직원이나 건설회사에서 고용한 용역들에게 쫓겨나고 있었다. 쫓기고 욕설을 듣고 때로는 거친 몸싸움으로 멍들거나 다쳐도 어머니는 날이 밝으면 다시 부지런히 구청으로 갔고 저녁밥을 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서야 풀이 죽어 돌아왔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온갖 회유와 부탁에도 구청 앞 시위를 끝까지 모른 척했다. 비번인 날에도 그는 집 밖을 나가지 않은 채 줄담배를 피우며 가보지 않은 나라와 경험한 적 없는 역사 속 세계를 홀로 떠돌아다녔다. 구청이나 건설회사와의 협상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입주권을 사고 싶어하는 브로커들 사이를 오가며 끊임없이 변동하는 시세를 체크하는 것도 모두 어머니의 몫이었다. 그 사이에 물레육과 골목의 집들은 한 채, 두 채 허물어지고 있었다. 집이 하나 없어지면 친구도 한 명 사라졌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이별에 무심하여 떠나가는 친구와 남겨지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눌 만한 여유를 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겠다고 다짐했지만 점점 폐허가 되어가는 동네에 오래 머물진 못하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이듬해 여름, 어머니는 결국 아파트 입주권을 팔았다. 보상금과 이주비는 받지 못했다. 어머니의 마음속 집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 황금빛 조명을 켠 뒤 굳게 문을 닫았다. 2층 집에서 살게 될 거야.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내 머리칼을 빗겨주며 말했다. 우리는 2층에 살 건데 2층에는 집주인도 살아.
집주인이 있을 땐 큰 소리 내면 안 된다. 이어지는 어머니의 당부에 나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들이 거의 다 사라진 후였으므로 물레를 떠나는 게 하나도 아쉽지 않았다. 그해 여름 우리 가족은 예정대로 이삿짐 트럭에 짐을 실었다.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트럭의 백미러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그래서 끝내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뿌연 먼지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물레 육가를 나는 오래오래 들여다보았다. 골목을 다 빠져나오자 여름의 뜨거운 햇살은 가을의 스산한 바람으로 바뀌었고 나는 새 국민학교의 2학년 교실에서 전학생 소개를 하게 되었다. 새로 이사간 동네에는 물레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파트가 많았지만 어른들 몰래 엘리베이터를 타러 다니는 짓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효율적인 이동 수단일 뿐인 그 동네에서는 그런 놀이를 이해해주고 함께할 친구가 없었을 뿐더러 나 역시 엘리베이터란 사물에 갖고 있던 애정과 동경을 잊어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말한 우리의 2층 집은 아파트 단지들에 둘러싸인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집주인의 부부는 내가 쿵쾅거리며 계단을 밟거나 공동 거실에서 종종 걸음만 쳐도 불러세워 주의를 주었다.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가 은밀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나뉘어 있던 학교 분위기는 적응이 되지 않았다. 뛰어노는 것 외엔 잘하는 것이 없던 내게 새로운 집과 새로운 학교는 늘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어 다녀야 하는 껍질밖에 색이었다. 아무리 조심해서 걸어도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넘어져 다시 일어나면 또다시 넘어질 순간을 준비해야 하는 이상한 하루하루가 이어졌다. 땅바닥만 보면서 학교와 집 사이를 오가는 동안 물레는 내 안에서 서서히 지워져 갔다. 아니, 내가 물레를 지워 나간 것이라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렇게 20년이 흐를 때까지 나는 물레를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 그 누구에게도 물레를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물레는 끊임없이 내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침묵 속에 유폐되어 있던 물레가 내게 다가오는 방식은 문장이었다. 강제 철거로 집을 잃은 사람들의 사연이 적혀 있던 문장. 산업화 시대에 열악했던 노동 환경과 베트남 전쟁의 어두운 맨얼굴이 기록된 문장. 무용고의 서울로 올라와 불안전한 집에서 불안한 잠을 자다가 작은 톱니 하나 굴리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농민들의 삶이 깃든 문장, 문장들. 세상의 입들은 내가 읽은 소설 속 이야기들이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이니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려 들었지만 내게는 무의미한 전언일 뿐이었다. 돌아서서 발꿈치만 살짝 들어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어머니와 순진한 얼굴로 다른 나라의 전쟁에 떠밀려 들어간 아버지가 보였다. 그리고 거대한 아파트들 옆에서 무력하게 허물어지던 물레 육가와 또 다른 불안전한 집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그 골목의 사람들이 있었다. 20년 만에 물레에 가게 된 건 사실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그때 나는 20대의 마지막 해를 통과하고 있었고 소설을 쓰며 살고 싶다는 마음 외엔 가진 것이 없었다. 내 가슴 속 열망이 짓고 있던 집은 유리성처럼 눈이 부셨지만 그곳은 주소가 없는 빈집이기도 했다. 응모작이 공모전에서 떨어진 걸 알게 된 날이면 그 빈집 역시 어디에도 등기되지 못한 채 철거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밀려오곤 했다.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던 그때 내 취미는 노선을 모르는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가끔은 먼 지방으로 가는 고속버스에 몸을 싣기도 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버스를 타도 나는 이제 멀미를 하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내 머릿속은
되도록 빨리 시간을 소모해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니, 어쩌면 나는 그저 집에 있는 게 싫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그 사이에 결국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어머니의 생활력은 때때로 속물적으로 보였고 서울의 교통 순경이 급감하면서 정수처리장의 정문을 지키게 된 아버지의 힘 빠진 어깨는 무능하게 비쳤다. 노선에서 일탈하는 일 없는 버스에서 어딘가로 도망가고 있는 거라고 믿던 나는 그리고 한심했다. 속물도 무능한 사람도 되기 싫었지만 달아서 괴로웠고 괴로워서 피하고 싶었다. 그뿐이었다. 길 위에서는 나도 젊은 시절의 어머니처럼 커다란 가방 하나를 들고 다녀야 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도대체가 영원한 것이 없는 관계에 대한 환멸, 매 순간 사람을 녹슬게 하는 긴 기다림과 역시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생의 한계. 가방 속의 짐은 날마다 무거워져만 갔다. 그날도 나는 그렇게 몇 번씩 버스를 갈아탔고 종점이라는 방송에 깨어나 얼결에 내린 곳이 하필 물레였던 것이다. 서울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물레 역시 20년 사이에 너무도 다른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쇳가루가 날리던 영세 공장들과 나와 친구들이 지치지 않고 뛰어놀던 공터를 찾을 수 없었다. 7, 80년대 서울 변두리의 전형적인 풍경이었던 미친 여자와 무당, 흑염소 집은 시간의 터널 속에서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엘리베이터 하나로 아낌없이 나를 매혹했던 물레 최초의 아파트는 한 시대가 버리고 간 고물처럼 쇠락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 10년 가까이 살았던 물레 육가의 무허가 판잣집은 끝내 합법적인 주소를 남기지 못한 채 철근과 콘크리트 속에 묻혔다. 높고 세련된 아파트들과 밤늦게까지 운영되는 상점들과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술집 사이를 쉬지 않고 걷다 보니 어느 순간 그 무렵 내가 살고 있던 동네가 나타났다. 물레는 사실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나는 서울의 강서 지역에서만 줄곧 살았으므로 버스를 타면 30분 이내에 걸어서 이동할 경우에는 2시간이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늘 물레가 있었다. 그토록 가까운 곳에 고향을 두고도 20년 동안 찾아간 적 없는 사람답게 나는 물레 밖에서 만난 사람에게는 물레를 말하지 않았다. 물레의 풍경, 물레의 젊은 어머니와 아버지, 물레의 작은 방에 대해서 그 무엇도. 내일은 없다는 듯 취하고 쓰러지고 뛰쳐나가는 20대 초반의 술자리에서도 나는 물레를 모르는 부류였다. 맥락과 동떨어진 말과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웃게 하는 재주는 있었지만 그 웃음이 잦아들면 나는 다시 시무룩한 얼굴이 되어 입을 닫았다. 세상 어디에도 나와 똑같은 모양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만 같았다. 감정적으로 친밀한 사람이 생겨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아버지 못지않게 관계를 맺는데 서툴렀다. 멀어진 세계에도 침묵이 편했다. 그 어떤 세계 앞으로도 뒤늦은 메시지는 전송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으면 실체가 되지 않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건 내가 가진 허약하지만 유일한 보호막이었다. 등단 소식을 들은 건 계획 없이 물레를 다녀오고 서너 달이 지난 뒤였다. 밤늦게 귀가하여 방문을 여니 고전적인 통신수단인 전보 한 통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게 보였다. 그날 밤 그 전보를 읽고 또 읽었다. 밤이 끝나갈 즈음엔 내가 안에서부터 키워온 나의 집에도 드디어 조명이 켜진 거라고 믿게 되었지만 그 믿음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의 집은
자꾸만 흐릿해져갔다. 30 이후론 버스 정류장을 기웃거리는 대신 기차역과 기차역, 공항과 공항 사이를 오갔다. 떠나고 돌아오는 사람들로 분주한 기차역과 공항의 대합실에서는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었다. 대합실 구석 자리에 앉아 탑승 시간을 기다리다가 몰래 유가의 친구들과 열심히 타러 다녔던 엘리베이터를 떠올리며 몇 번인가 혼자 웃은 적은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이나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다.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가방을 챙기고 나가 도시의 경계나 국경 밖을 떠돌아 다녔던 건 어쩌면 어딘가에서 좋은 소설에 대한 해답을 얻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먼 곳을 다녀와도 철학이 없는 빈 언어만이 이야기를 가장했다. 나는 너무 일찍 내 안의 집으로 이주한 이방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날이 있었다. 나는 글을 쓰는 사람들과 함께 거리 위에 있었는데 모서리를 돌 때마다 물레가 나타났다. 문장 밖에도 물레가 남아있다는 건 모르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보려 하지도 들으려 하지도 않았으므로 나에게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불에 그을린 거물이 있던 물레와 난방과 전기가 끊긴 물레, 철제 가림막으로 폐쇄된 물레를 우리는 지나갔다. 그곳 어딘가에 나와 닮은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자 슬프면서도 당황스러웠다. 나는 자주 멈춰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었다. 잘 쓰고 싶었을 뿐 무엇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했고 깊이 고민해 보지도 않은 내가 허상처럼 물레와 물레 사이에서 서성였다. 그럴 때 그 소리는 나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고요하게 내 귓가에 모였다가 부서지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을까? 그 소리에 장착된 타이머는 내가 맞춰놓은 것이 아니니 나로선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어느 날 나는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로 부모님 집에 갔다.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고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서 몸을 둥글게 만 채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정수 처리장에서 30년이 넘는 공무원 생활을 마감한 아버지는 이제 15인승 중고 미니버스를 사서 공항과 호텔 사이를 오가며 관광객과 그들의 가방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다. 팁을 받은 날이면 아이처럼 좋아했고 교통 순경 대신 새롭게 도로를 지키게 된 무인 카메라에 찍혀 벌금 고지서가 날아온 날이면 의기소침하게 돌아앉아 있곤 했다. 그는 또 악몽을 꾸고 있는 듯했다. 그의 곁에 앉아보았다. 그의 가슴속 열망이 지은 집에는 여행 작가나 역사학자의 서재가 있지 않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했다. 원목의 튼튼한 책상, 크고 높은 책장, 여기저기 널려있는 일담한 책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에워싸는 종이의 사각거리는 소리와 빛이 이동하면서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그 안에 우아한 질서들.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므로 확실한 건 없었지만 군인도 교통순경이나 버스 기사도 살지 않는 곳이었다는 것 정도는 나도 알 것 같았다. 그의 머리맡에 놓인 책 한 권을 나는 물끄러미 내려다봤다. 세상이 내게 왜 썼느냐고 물었지만 끝내 대답을 내놓지 못했던 내 이름으로 출간된 책 중에 한 권이었다. 페이지가 접힌 채 펼쳐져 있던 책을 집어 한쪽에 놓은 뒤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에게는 할 일이 하나 생겼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그의 악몽을 허공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 가능하다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도록 나는 제법 단호한 손길로 그의 어깨를 흔들기 시작했다. 저는 지금 2달째 미국의 중부 도시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달 후 몇 번의 낭독회와
한국문학 수업을 마치고 나면 귀국할 예정이에요. 이곳에서의 생활은 무척 단조로워서 때때로 저는 창밖의 세상과는 무관하게 오직 자신만의 작업대에서 우주의 원리를 터득해가는 시계공이 된 듯한 기분에 휩싸이곤 합니다. 오늘 오후 저는 자전거를 타고 도시의 북쪽에 다녀왔어요. 도시의 북쪽은 다운타운이 있는 동쪽과 함께 우범지역으로 분류되니 혼자서는 절대 가지 말라는 충고를 들은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엔 도시의 북쪽으로 향하는 짧은 여행이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동쪽은 버스와 지하철이 구석구석 잘 연결되어 있어서 밤에만 다니지 않는다면 사실 그리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극장과 박물관, 미술관이 모여 있으니 갈 기회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제가 갈 곳은 북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북쪽은 우범 지역이라기보다는 빈민가라고 해야 더 어울릴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긴 가난하면 위험해진다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긴 하죠. 자전거가 전진할수록 가난의 농도는 짙어졌습니다. 제 숙소가 있는 센트럴 지역이나 주로 백인 중산층이 모여 사는 서남쪽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스산한 풍경이 이어졌지요. 공동화 현상도 꽤 진행됐는지 문과 창문을 판자로 막아놓은 집도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주택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집의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온갖 범죄에 유용한 공간이 되는 빈집은 그렇게 봉쇄 조치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입구도 출구도 없는 집은 인간의 공간이 아니라 신이 무심히 내던진 주사위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온기도 정체성도 상실한 집들, 철학이 없는 빈 언어처럼 빈집이 많아서인지 북쪽의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간혹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흑인이었고요. 쓸만한 쓰레기를 찾아내어 때 묻은 유모차에 담는 노인, 낮부터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남자, 가방 대신 까만 비닐봉지에 소지품을 넣어들고 가는 여자, 랩인지 욕인지 구분하기 힘든 말을 중얼거리며 지나가는 소년.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도시의 북쪽 경계까지 가는 거였지만 목표 지점의 중간에도 닿기 전에 저는 예감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곧 포기할 거라는 걸. 언제나처럼 무모하게 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에 깊은 후회를 하며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 제 뒷덜미를 잡아챌까봐, 혹은 어딘가에서 총소리라도 들려올까봐 저절로 몸이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흑인 남자 한 명이 저에게 손짓을 하며 다가오는 게 보였을 때 저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고는 온 힘을 다해 페달을 밟기 시작했죠. 그는 그저 구걸을 하려던 것이었는지도 모르고 길을 물으려 했던 것일 수도 있는데도 말이에요. 곧 4차선 도로가 나왔지만 저는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습니다. 가속도가 붙은 자전거는 도로를 가로질렀고 그때 오른쪽에서 달려오는 자동차가 제 시선에 스치듯 잡혔습니다. 저 차와 곧 부딪히겠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믿어지지 않게도 그 짧은 순간에 너무 많은 것이 기억났어요. 그리고 그 기억의 상자는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지요. 처음 들었을 때와 달리 그 소리는 부드럽고 아늑했습니다. 최초의 감각이 나의 마지막을 위로해주는 방식인 걸까? 그런 과장된 회한에 빠져들 만큼 그 소리가 다가온 두 번째 방식은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해 달려오던 그 자동차는 불과 1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제 앞을 휙 지나갔습니다. 작은 폭풍 속인 듯 단단하게 응결된 바람에 머리칼이 휘날렸지요. 저는 이내 자전거와 함께 외로 넘어졌지만 죽지도 않았고 크게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새 모여든 서너 명의 흑인들이 괜찮으냐고 걱정스럽게 묻더군요. 누군가는 방금 저를 칠 뻔하고도 그대로 달아나 버린 자동차의 번호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무릎과 어깨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걷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다치지 않았다고 말한 뒤 자전거를 끌면서 절뚝이며 걷는데 물레의 그 방이 생각났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마주한 또 하나의 물레 때문일 수도 있고 기억의 입구에서 귓가를 감싸던 찰칵 하는 소리 탓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른한 촉감의 시간이 배어있던 오직 혼자만의 방. 자주 구름이 스며들어와 내 몸을 덮어주었던, 그러나 때로는 추운 대합실처럼 막막하기도 했던 그 방에 어느새 저는 들어와 있었지요. 저는 그 방을, 그 방이 있던 동네와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까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모른 척하며 살아왔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이 저에게 새겨 넣은 상처가 내 문학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상처에 빚을 지며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거겠죠. 만약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울었다면 그건 단지 뜻밖의 장소에서 한 뼘 더 넓게 보게 된 풍경에 도취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또 한 시절이 지나고 나면 이해하기 힘든 과장된 회한으로 남게 될 그런 도취감, 통증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케이, 언젠가 제가 당신에게서 받은 그 질문과 다시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때는 또 다른 케이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당신은 들을 수 있겠지요. 결국 말해지지 못할 이야기까지. 아마도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고향은 물레라고. 나의 문장이 그곳에서 왔다고. 조혜진 작가의 물레 잘 감상하셨나요? 조혜진 작가는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2004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고요. 2013년 신동엽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16년에는 산책자의 행복으로 이호석 문학상, 여름을 지나가다로 무영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17년에는 통영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문학평론가 신영철님은 조혜진의 소설집을 읽고 이야기를 짓고 문장을 쓰는 일이 때로 슬픈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서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2019년 단순한 진심으로 대산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설집으로는 천사들의 도시, 목요일에 만나요, 장편소설 한없이 멋진 꿈에, 아무도 보지 못한 숲, 로기완을 만났다 등이 있습니다.